엄마, 제발. 오늘은 그냥 찜질방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한겨울의 밤, 유난히도 기온이 뚝 떨어진 날이었다. 바람은 살을 애든 내서웠고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혀 끼익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소리보다 더 뼈아픈 날이 들려왔다. 엄마, 제발 오늘은 찜질방에서 주무세요. 부탁이에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그녀의 손에 들린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이 덜덜 떨렸다. 이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은 만큼 아들의 눈빛은 낯설었다. 아니, 그보다 이미 낯설어진 지 오래였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밤에 나가서 어디서 자라는 거니?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속에는 지진처럼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장모님이 곧 오실 거예요. 며칠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자리인데 엄마 계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요. 곤란하다고? 왜 내가 곤란한 존재가 되어야 하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장모님이 좀 예민하셔서. 아들의 말은 끝끝내 모욕처럼 들렸다. 왜 장모가 오면 신랑나는 찜질방으로 쫓겨나야 하는가?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장모님 불편하실까봐 그렇구나. 나야 뭐 찜질방도 익숙하니까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코트를 챙겨 입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등에 대고 며느리가 내뱉은 말이 뒷가를 때렸다. 아주. 그나마 엄마는 나를 알아들으시니까 다행이지.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출 뻔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집에서는 자신이 결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그림자 결코였다는 걸. 찜질방에 도착한 그녀는 1인용 온돌방에 누웠다. 주변은 다정한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고 어린 손주들과 할머니가 도란도란 웃으며 귀를 까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저랬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보다 더 따뜻해 보인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새벽녘 아들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장모님 나가셨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마음속에 강한 의문이 키어올랐다. 그렇게까지 날 내쫓아야 했던 이유가 정말 장모 때문이기만 했을까? 그녀는 모른 척 다시 담요를 덮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뛰어나기 시작했다. 찜질방에서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다. 나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려왔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저녁은 시켜둘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인 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바로 그날 밤 우연히 그녀는 며느리와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다. 화장실로 가려다 며느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네 언니, 걱정 마, 나 완전히 손에 넣었어. 아니, 시어머니는 그냥 바보라.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의 음성은 그동안 더왔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럽고 착해 보이던 말투는 온데간데였고 냉소적인 목소리만 남아있었다. 아들놈도 똑같아. 지가 엄마 눈치 보다가 결국 나한테 줄줄이 끌려다니지 뭐. 우리 지렛대로 잘 돼가고 있어? 그녀는 문 뒤에서 숨을 삼켰다. 계획. 손에 넣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귀를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렴풋이 뭔가 자신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엌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몸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미안해요.
그녀는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를 바보로 여기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 아파트 말인데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의도 저 한 개로 바꾸고요. 요즘 시세도 좋고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짧게 한마디만 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젠 알겠어.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나뭇가지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밤 통화 내용이 맴돌고 있었다. 손에 넣었다. 우리 움직 이제 한다. 바보다. 그녀는 도저히 이대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도 없이 며느리의 본가 주소를 찾아 나섰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그녀는 주소를 들고 며느리의 친정 앞까지 도착했다.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문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다.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뒤를 누르려던 찰나 문이 열렸다. 그곳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디선가 익숙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말했다. 혹시 며느리의 친오빠 되시나요? 그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어르신은? 저는 그 아이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을 꾹 다문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는 찬바람을 맞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로는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 들렸다. 엄마, 그 사람이 왔어요. 시어머니요.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우리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정면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내가 통화하던 내용 다 들었어. 내가 바보다 생각했니? 며느리는 놀라며 표정을 바꿨다. 어머니, 무게예요. 그건 그냥 언니랑 한 농담이었어요. 아무 뜻 없었어요. 진심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아니었을까? 물론이죠.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주방에서 차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건넸다. 그럼 내 진심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와 말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이 깎였어요. 월세도 밀려서 아파트 명의 이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바로 전날 그녀는 김희 변호사를 만나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 엄마, 나 요즘 정말 결혼 끝이야. 아들은 그날 저녁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렇게 말했다. 피곤한 기색을 가장한 그 얼굴엔 무언가를 애써 감추는 눈빛이 서려 있었다.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정리재고야. 그 얘기 아직 안 해도 몰라? 엄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날 했던 아파트 얘기도 다 그런 상황 때문이었니? 사실 우리가 가진 건 거의 다 장모님 쪽에서 도와주신 거야. 그나마 집도 저런 자돈도 다 엄마가 아니라 처가에서 나온 거고. 그 말은 사실상 엄마는 우리 인생에 별 역할이 없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말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차 한 모금 마시고는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며칠 전 변호사를 만났단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변호사? 무슨? 이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네 아파트도 내게 주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 모두 아이들 전학기금으로 넘기기로 했어. 나를 밀어낸 그날부터 내 마음도 이미 떠났단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날 밤 안방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다. 왜 말도 없이 그러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나 불어? 넌 지금 내 삶이 걱정되는 거니? 아니면 내 삶에 끼친 상처가 걱정되는 거니? 그녀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보험처럼 다뤘을 뿐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무너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밤새 아들과 속닥이며 무언가를 논의했다. 그 속삭임을 들으며 그녀는 방 안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켰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장모님한테 다시 얘기야. 엄마 자극하지 말고 일단 명의 이전만 받게 해. 그 다음엔 시간 문제지. 그 사람 눈치챈 것 같아. 방금 눈빛 완전히 달라졌더라. 그래도 괜찮아. 우린 이미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무너질 거야.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조용히 플레이했다.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무너질 거야. 정적.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장난이었어요. 장난처럼 들리진 않던데. 그녀는 의자를 천천히 담겨 앉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게임의 판을 바꿔볼까 해야. 며칠 후 뜻밖의 초대가 도착했다. 장모님께서 직접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해도 풀고 가족끼리 다시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요. 며느리의 말은 평소보다 더 정중했고 아들은 말없이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그래, 가보자. 이거는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식사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다. 장모는 여느 때보다 우아한 옷차림으로 화려한 액세서리와 짙은 향수를 뿌리고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덕분에 찜질방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짙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장모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요, 어머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없을까 해서요. 장모는 대화를 이끄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못하게 만드는 제안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초기 자금만 조금 보태주시면 앞으로 아이들까지 다 든든하게 키워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물었다. 그 사업 이름이 루치아 인터내셔널 맞죠? 순간 장모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걸 어떻게... 당신 며느리가 통화했던 그 밤
내가 우연히 녹음한 걸 들어봤어요. 우린 이미 절반을 손에 넣었어. 기억나시죠? 장모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 순간 레스토랑은 냉랭한 전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뭘까요? 왜 굳이 저를? 장모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조용히 접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너무 눈치가 빨라졌고요. 그날은 정보였다. 더 이상 순진한 노모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즐거워야 할 전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할 일이 있겠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세채를 전학재단에 공식 기부한다는 공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역시 녹음 중입니다. 장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에 담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이제 희생자도 방관자도 아니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다. 엄마, 장모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우린 정말 그냥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둘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용서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며칠 동안 집은 조용했다. 마치 모든 갈등이 잠시 멈춘 듯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불효는 늘 폭풍전야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우편함에 이상한 서류 하나가 꽂혀 있었다. 등기 완료 통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서류에 적힌 주소는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15억짜리 빌라였다. 이게 뭐야? 난 이 집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는데. 그녀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즉시 구청과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건 가족 내부 위임장 처리로 넘어간 건데요. 받은 명의로 서류가 접수되었고 어머님 도장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도장이요? 인간 도장이요. 어머님 인간증명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금고 하나를 꺼냈다. 열쇠를 돌려 뚜껑을 여는 순간 예상대로 자신의 인간 도장이 사라져 있었다. 이걸 누가 번제 순간 그녀는 며칠 전 며느리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하며 서랍을 열고 정리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였군. 그때 훔쳐간 거구나. 그녀는 이를 안 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에게 자료를 들고 달려갔다.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로 형사 고소 절차 개시. 변호사는 나를 아끼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사기고 위조입니다. 가족이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넘어가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봐줄 생각 없어요? 아이들까지 그런 부모 밑에서 크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로 불려왔다. 이거 뭔지 아냐? 그녀는 손에 쥔 문서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아들은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오해야. 우린 그냥 임시로 명의만 바꾸려고 했던 거야. 내 도장은 언제 훔쳤니? 그날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아니면 내가 잠든 사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넌 내 인생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녀는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검찰 조사 협조 요청 접수. 어머니, 제발
이번 일만큼은 고소까지는 가지 말아주세요. 며느리는 눈물로 매달렸다. 아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내가 물러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다. 이번엔 확실히 끝을 봐야 해. 며칠 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그녀에게 두 개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부동산 명의 이전에 사용된 위임계약서, 다른 하나는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 아래 자신이 낳은 적 없는 딸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이름은 바로 며느리의 번역.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경찰이 설명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0월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르신 명의로 며느리를 양녀로 입적한 서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요, 인간도장도 함께 제출됐고 어르신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도자는 단지 부동산을 위해 훔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억적 권리 전체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며느리의 방 서랍을 몰래 열어봤다.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뒤졌고 그 안에서 마침내 그 증거를 찾았다. 금전출자 계약서, 계약인 장모, 수혜자 아들 김도윤, 며느리 박서진. 내용, 박서진을 애 양녀로 입적, 추후 부동산 및 금융자산 전환 시 상속 우선권 부여. 귀국, 시어머니 모르게 지내날 것. 시어머니 모르게 지내날 것. 이 마지막 줄이 그녀의 가슴을 달기달기 찢었다. 그랬군. 이 집안의 웃음, 식사, 말 한마디까지 다 연극이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봉투에 문서들을 담았다. 그리고 손에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불렀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내 손잡고 처음 유치원 데려다준 날 기억하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날 내가 울면서 말했지? 다른 애들은 엄마가 도시락 싸준다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난 한 번도 도시락을 거른 적 없었어. 단 한 끼도. 엄마, 그런 내가 이제 너를 고소할 거야?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엄마. 엄마잖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엄마잖아.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 엄만 있다. 엄만 있다. 이제 더는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그날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사문서 위조, 인간도용, 부동산 사기 성의.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한없이 고요한 법원 청사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던 시대는 이 순간부터 끝났어. 며칠 후 그녀의 집 앞으로 한 통의 금지우편이 도착했다. 당신이는 데스앤드킬리 법률그룹 대형 로펌이었다. 장모가 자주 거래하던 사모펀드에서 법무팀으로 연결된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정신적 학대 및 노후, 간병 강요에 대한 민사소송 안내? 그녀는 현장에서 한동안 웃지도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학대를 했다고? 며느리 측은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강제로 집안일에 동원했고 임신한 몸을 핑계 삼아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했다. 정신적 압박과 감정적 학대를 반복해
며느리가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진단서까지 첨부되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내가 너희 다 튀었다며 정서적 폭력을 가했고 자신의 돈과 집을 인질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 속 녹음 파일과 CCTV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S&P 법률그룹의 대표 변호사와 비공개로 만나게 되었다. 고백해서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들 충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심리전을 택했어요. 보수인이 아닌 가해자 프레임으로 당신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심리전 준비를 뒀죠. 그녀는 메모리 카드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안에는 며느리가 장모와 나눈 통화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제 곧 씻다 내거 될 거야. 그 살만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신 무너질걸? 변호사의 눈빛이 각지였다. 이걸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노인은 기억력만 떨어질 뿐이지. 녹음은 안 잊어요. 며칠 후 며느리 측의 거짓 프레임은 CCTV 영상, 통화 기록, 의료 기록 위조 의혹으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정신과 병원에 제출된 허위 진단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기자에게 짧은 인터뷰를 했다. 그들은 제 나이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깊이, 더 정확히 기억합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장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익명 제보를 보냈다. 회사의 직원 김도윤은 고령의 어머니명의 재산을 무단으로 이전하고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네모엔 단 3글자. 너의 선택. 세 번째, 며느리를 앞세워 어머니의 집으로 사과 방문을 시도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보았다. 그리고 옆에 놓인 편지 한 장.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뢰를 한 번만 주세요. 편지를 쓴 사람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필체는 장모의 것이었다. 아직도 이걸 감성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탁자에 올려둔 녹음기 전원을 켰다. 며칠 뒤, 드디어 재판 전 조정나. 아들, 며느리, 장모, 그녀. 4사람 모두가 법원 복도에서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도윤 씨, 지금이라도 위량 서류 무료화 동의서만 받아주시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점원이를 버리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 쏠렸다. 그는 얼굴을 숙인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도윤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지금 너 선택이야. 엄마. 내가 그동안 뭘 얼마나 바랐는지 아니? 돈. 명이야. 산소. 아니야. 그저 내가 너한테 가족이었다는 걸 믿고 싶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장모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도윤 씨, 시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방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입양 서류 무효 요청서. 법원 직원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무료 요청 접수되었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덜떡 일어나며 외쳤다. 당신, 어떻게 감히 내 돈을 받고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머니에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단 한 번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재판 당일 법정 앞복도는 무거운 점적에 휩싸여 있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 장모. 네 사람이 다시 마주한 그 공간은 마치 내 방향으로 당겨진 활줄처럼 탱탱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장모만은 여유로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고 판사 도착 10분 전 기자 몇 명이 법원 입구에 들어섰다. 네, 오늘 재판은 시어머니의 상속법으로 시작된 가정폭력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모는 조용히 속삭였다. 김도윤 씨, 기자들에게 당신이 어머니에게 20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고된 눈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서만 다시 쓰면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요.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더럽게 갈 생각이다? 장모는 비웃듯 대답했다. 인생은 미지는 쪽이 옳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법정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판사에게 한 장의 종이를 제출했다. 피고인 신변 보호 요청서. 내용에는 장모가 제3자와 공모해 지자를 내수한 정하, 허위 정신과 진단서 유포, 며느리 측의 증거 조작 의혹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그 문서엔 한 사람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다. 내부 제보자 박서준, 며느리였다. 사건은 완전히 뒤집혔다. 며칠 전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너도 알지 않니? 이 파는 장모가 너희 인생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너라도 진실을 말해주면 모든 걸 다르게 만들 수 있어? 며느리는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김도윤 날거 제 오빠 사업자 등으로 어머니 재산을 넘기려 했어요. 그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제출한 문서에는 장모가 며느리의 오빠 명의대사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부동산 명의 이전 지획서까지 담겨 있었다.